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관련해서 강제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빠진 걸 놓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부가 미리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미 인정한 거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사도광산에 강제 노동은 쓰지 않고 가혹한 노동 환경을 넣기로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 노동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일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전시시설에서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라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 노동에 대해 일본이 되풀이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이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엔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오늘자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사도광산 안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담겨 있는지 이 소식은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도광산 아이카와 박물관입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시가 오늘부터 공개됐는데요. 본관을 지나서 별관 쪽으로 가보면요. 이 전시실 안에 당시 조선인들이 어떻게 노역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선행 조치를 위해 서둘러 공개하느라 가설판에 붙은 채 그대로입니다. 당시 노동자 관리 장부를 소개한 안내문.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모집과 징용이 있었다며 모집엔 조선 총독부가 관여했음을 명기하고 징용은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담배 지급 장부엔 기숙사에서 도주한 7명 중 3명이 형무소에 보내졌다는 기록도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료는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파나 운반 등 위험한 광산 작업엔 조선인들이 대부분 투입됐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조선인 발자취가 남은 곳엔 안내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朝鮮の人たち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いるわけでしょ多分炊事場って炊事鉱山労働者なんかのご飯を作っては持っていったみたい 이곳은 1972년까지 구치소로 쓰였다고 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지만 사실 원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최초 기숙사였던 장소입니다. 이곳에도 당시 역사를 반영한 안내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앞으로 조선인을 포함한 사도광산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도훈 기자. 뒤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보이는데 다 피해자들입니까? 네, 오후 5시부터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쓴 팀원과 UMF 피해자들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이곳에 온 건 큐텐이 팀원과 UMF의 모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모회사인 큐텐이 이번 사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 환불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팀원과 UMF 약 2만 9천여 건이 주문 취소를 진행됐습니다. 취소 금액은 108억 원가량으로 파악이 되고요. 오늘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들이 주문 취소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부터 전자결제 대행사들이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팀원과 UMF에 입점한 중간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큽니다. 상품을 팔고 정상금을 받지 못해 자금 흐름이 막힌 중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계열사에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큐튼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약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데다 여기에 도래하는 미정산품까지 합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이번 사태가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큐텐 구영배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 큐텐 사옥 앞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공연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또 울산의 S-오일 공장에서는 큰 불이 나서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갑자기 대피하라는 지시가 들려옵니다. 나가세요! 빠르게 나가시게요! 유명 DJ가 참석하기로 예정되면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관객은 유명 DJ를 보기 위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좁은 계단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소리쳤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통저 좀 해주세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일찍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5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장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주최 측은 판매한 티켓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울산 S-오일 공장에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특수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공장 내부에 위험물이 추가 폭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약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검은 연기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시는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란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성 섬유 원료 자일렌을 생산하는 가열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이 야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여건이 어땠는지 살펴볼 실태 진단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4시쯤 서울 해와경찰서 수사부서 간부 A씨가 동작대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곧장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동작경찰서 경무과 간부 B씨는 퇴근하지 않고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근을 하던 밤사이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날 관악경찰서 간부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엔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20대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무가 너무 많다고 주변에 호소해왔습니다.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단 반응입니다. 경찰서 간의 경쟁을 붙이고 미제 사건을 처리 실적으로 공개하는 등 업무적 압박이 많아졌단 겁니다.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압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대전 MBC 사장 시절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퇴임 직전인 2017년 12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이용한 후 열흘 가까이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사표 내기 직전 월급까지 챙기면서 무단 결근과 해외여행을 한 것입니까? 휴가였다고 해도 휴가날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이용한 자가당착, 업무상 배임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전 MBC 현장 검증 이후 이 후보자의 해외 출장 기록 등이 없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단 해외여행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사법 중 세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구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시켜달라고 맞섰습니다. 방송사법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저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바다에 꽤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시원합니까? 네, 아주 시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백사장에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지금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포해수욕장 등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만 피서객 38만 명이 몰렸습니다. 원래는 저녁 6시가 되면 해수욕장은 문을 닫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정해진 구간에서 밤 9시까지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피서객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바로 여기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의 낮 최고 기온이 36.8도였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도 낮 기온이 32.2도였는데 이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높은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주의보보다 경보가 내려진 곳이 더 많습니다. 이런 더위 밤까지 이어집니다. 이 덥고 습한 바람이 남쪽에서 계속 불어오고 또 구름이 많이 끼어서 낮 동안 오른 기온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릉은 지난 19일 이후 9일째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속초와 삼척은 8일, 서울도 7일 연속 열대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네, 더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오는 3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오릅니다. 이 비가 내릴 때 잠시 기온이 내려가도 또 그치면 다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무더위 피해서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만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서지에서 안전수칙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 자신에게 투표하면 앞으로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주의를 끝내겠다는 얘기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Get out, you gotta get out and vote. In 4 years you don't have to vote again. We'll have it fixed so good you're not gonna have to vote. 당장 소셜미디어에는 트럼프가 이기면 선거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도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끝장내겠다고 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적극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재임 시절 가상화폐는 사기라고도 했는데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큰 손이 된 이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조만간 가상화폐 업체들과 대화할 걸로 전해지면서 이번 대선 이후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제주 4.3 때 가족을 잃었지만 당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유족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족보나 증언 등으로 확인이 되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82살 윤옥화 할머니가 허리 높이 수풀을 헤치고 부모님 묘지로 향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윤수학이고 어머니 이름은 박영심. 옥화, 옥자. 아무나 빨갱이로 몰던 4.3 광풍은 7살 윤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도 닥쳤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나가라 하면서 불 붙여가면서. 군인들 총격에 부모님이 쓰러지던 기억이 생생한데 나라는 윤 할머니가 피해자 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던 탓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개 없어도 날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현봉환 씨는 24살 때 끌려가 실종된 작은 아버지 양자로 살아왔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 뜻이었습니다. 집안 가족 중에 누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뭐 한 사람이 있냐 하니까 너 이리 나와봐. 너 저리 나가 있어. 그게 빠꾸던 거야. 평생 낙인을 감내했고 제사도 꼬박꼬박 모셨지만 호적 정리를 못해 유족 보상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 비석이나 족보, 친족 보증 등도 증거로 보고 가족관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2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벌써 80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한이 조금 늦게라도 풀릴 수 있게끔.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가족은 서류상으로라도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초콜릿 안에 견과류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인기인지 정아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평일인데도 두바이 초콜릿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고 핫하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진짜 뭐 호우 경보가 떴는데도 이 폭우 속을 뚫고 사러 왔어요. 워낙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더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만 400여 개가 팔리는데 몇 분 만에 바로 동이 날 정도입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이렇게 오픈런 해가지고 완판된 적은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은 드리고 있지만 저희 둘이서 이제 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두바이 초콜릿 열풍은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초콜릿을 먹는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은 중동식 얇은 국수,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조 제품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체 레시피로 만든 제품까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해외에서 들여온 원조 가격이 4배로 폭등했고 편의점 제품마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진작에 다 이해가 안 되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명인을 따라하려는 이른바 디토 소비와 제품의 희소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잖아요. 누가 소수만 갖고 있으면 이게 희소성이랑 특별함이 올라가니까 SNS를 좋아하는 잘파 세대들이 따라하고 하고 싶은 이런 소비 때문에. 다만 한 번 소비에 그칠 수 있는 데다 언제든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만큼 반짝 특수에 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도전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다채로운 도전으로 유쾌한 에너지를 주는 코미디언 조혜련, 신봉선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혜련 씨는 최근에 신곡 바나나 날라? 네. 너무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불러보셨나요? 바나나 날라 밤바 맞죠? 밤바가 바나나 날리면서 네. 열일하는 거라고. 지금은 약간 뉴스 버전이시고 원래는 바나나 날라 밤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한번 성량이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그 릴스나 이렇게 네. 쇼츠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지금 신봉선 씨는 사실은 체지방만 11kg을 감량하셨다고 해서 그게 또 엄청 화제예요. 11.5kg 정도 체지방만 근손실 없이 뺐고요. 아침 일찍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저녁에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지만 뭐 10번 마실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피로감이 좀 덜해지고 예.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작품을 지금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갱년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메노포즈가 갱년기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4명의 이 여성들이 이제 정말 갱년기를 겪으면서 24곡의 노래를 하면서 그걸 다 풀어내거든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막 잠도 안 오고 막 화딱지가 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너무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갱년기 증상도 너무너무 공부가 되고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시절에 우리 엄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내 아내와 내 친구와 또 나를 위해서라도 온 가족이 보시면 참 가족 뮤지컬이다. 뮤지컬이다. 예. 첫 뮤지컬이거든요. 맞아요. 첫 뮤지컬이잖아요. 너무 잘해내고 있고 진짜 연습벌레예요. 그 첫 무대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혹시 실수를 했다던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첫 공연. 메노포즈 첫 공연. 다행히 너무너무 떨렸지만 또 호흡 오랜만에 또 관객들하고 호흡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잘 융화가 돼서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경 어디 갔냐고 찾는 씬이 있어요. 맞아. 그 씬에서 이거를 이렇게 꽂았는데 빼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된 왜냐면 거예요. 이게 가발이니까. 어떡해요? 가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 빼면 가발이 벗겨질 것 같아서 제가 아유 죄송 이게 안 빠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좀 도와주이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중엔 안 됐으니까 연기로. 머리카락을 뜯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글라스를 얻고 목은을 잃었어요라고 애드립을 애드립을 치고 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넘겼어요. 그랬구나. 처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응변은 조금 그러니까요. 능해요. 왜냐면은 워낙 워낙 애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 장면도 항상 저희 엄마한테 많이 보던 모습인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안경 껴놓고 어디 갔지 찾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공감을 해요. 대사가 이래요. 내 기억력은 3초. 이게 노래거든요. 네. 핸드폰은 냉장고 속에 또 구두는 세탁기 속에 혜경이 나를 괴롭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위로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감격받은 게 네. 마지막에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 곡을 관객석에 내려가서 함께 호흡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머님이 너무 기쁘셔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가 친구 너는 혼자가 아니야 친구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 함께 부르기 하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네. 나오죠. 지금 뭐 뮤지컬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혹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까요? 저는 뮤지컬을 계속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서 저도 이제 지금 55세인데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후배들이 또 다운되고 뭐 이제 힘들고 할 때 그래 조혜련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 뮤지컬을 먼저 해주셔서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뮤지컬 무대라는 꿈을 좀 더 무섭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고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 예. 그리고 선배님을 보면서 내 직업이 또 멋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은 그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선배님이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막 웃기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그 근심, 걱정 순간 팍 날아가면서 웃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뭐 또 하고 저희들도 있거든. 그래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네. 저는 사실 목소리도 되게 중저음이고 말을 많이 하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하기 힘들거든요. 갑자기 울컥하려고. 힘들지.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뮤지컬이 이렇게 사는 삶에서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밤에 되면 또 다시 노래 연습을 하면서 그걸 해내려고 이제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냈을 때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이 또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연극이 됐던 뮤지컬이 됐던 맞아요. 드라마가 됐던 쇼 예능이 됐던 그래서 힘을 내면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혹시 대중들한테 어떤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조혜련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다, 힘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 뮤지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예쁜 소녀는 이제 없지만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의 인생은 자,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이야 라는 대사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가사가. 아, 이제 뭐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최고의 좋은 시절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다들 힘내셔서 각자의 아픔은 있으시고 걱정은 있으시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모두의 시작을 응원하면서 예.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